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이야기는 48년간 미제였던 살인사건을 현대 DNA 기술로 범인을 밝힌 사건입니다. 1974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한 남자가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지 2달 만에 사라졌죠. 그리고 약 11개월 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6세 소녀가 실종됩니다.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48년이 걸렸습니다. 1975년 3월 29일 토요일 저녁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16세 소녀 샤론 프라이어는 집 근처 피자 가게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하는 짧은 거리였지만 샤론은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죠. 통금 시간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이본 프라이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3일 뒤인 4월 1일 집에서 15km 떨어진 한 야산에서 샤론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샤론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몸 곳곳에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얼굴 여러 곳에 골절이 확인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상태였고 성폭행 흔적도 발견되었죠.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샤론의 몸이 남성용 셔츠에 묶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그녀의 옷 일부가 흩어져 있었고 나뭇가지에 걸린 속옷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수사팀이 확보한 물증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장에 남은 자동차 타이어 자국. 둘째, 265mm 사이즈의 남성 신발 자국. 셋째, 범인이 남기고 간 남성용 셔츠와 샤론의 옷에서 채취한 혈흔 및 조직 샘플이었죠. 이 3가지 물증이 이후 48년에 걸친 수사의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문제는 시대였습니다. 1975년에는 DNA 감식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CCTV도 휴대폰도 카메라도 없었고 수사관들이 가진 것은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혈흔 샘플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년에 걸쳐 1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죠. 이 시간 동안 샤론의 어머니 이본 프라이어는 경찰 수사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작은 제보라도 들어올 때마다 경찰서를 찾아가 진행 상황을 물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직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결국 2004년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공식 분류합니다. 대신 수사팀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이 샘플들이 답을 줄 것이라 믿고 혈액과 조직 샘플을 냉동 보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판단이 무려 48년 뒤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2022년 6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침내 적은 양의 DNA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퀘벡 국립법과학연구소는 이 사건이 퀘벡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DNA 기법을 써서 살인 미제 사건을 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DNA를 비교할 만한 유령 용의자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DNA로 그 사람의 집안은 알아낼 수 있었죠. 아버지에서 아들로만 전해지는 유전자 Y 염색체를 온라인 족보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들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로메인과 로민의 2개의 성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씨를 쓰는 사람은 미국과 캐나다에 아주 많았죠. 형사 에릭 라시코는 이 성씨로 지역 기록을 뒤졌고 프랭클린 메우드 로미네라는 사람이 1975년 당시 몬트리올과 롱게이 2곳에 주소가 있었다는 걸 찾아냅니다. 몬트리올은 샤론이 사라진 곳이고 롱게이는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정확히 겹치는 장소였죠. 하지만 프랭클린 로미네는 1946년생으로 샤론이 살해된 지 7년 뒤인 1982년 36세의 몬트리올에서 죽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죽고 없었고 직접 DNA를 채취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죠. 여기서 경찰이 떠올린 건 그의 형제였습니다. 경찰은 프랭클린의 살아있는 형제 노아와 마이클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순순히 DNA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근접 매치, 현장 DNA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검사는 이 DNA가 노아와 마이클의 형제일 확률이 백인 인구 중 아무나일 확률보다 1억 4천만 배 더 높다는 수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아마 그가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건 형제와 비교한 결과일 뿐 프랭클린 본인과 100% 같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그의 DNA가 필요했죠. 프랭클린 로미네의 이력을 추적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18세였던 1964년 이미 웨스트버지니아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는 실제로 탈옥에 성공했고 이후 웨스트버지니아와 캐나다를 오가며 절도, 위조, 성범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1974년에 있었습니다. 그해 2월 로미네는 웨스트버지니아 파커스버그에서 23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2,5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지 2달 만에 그는 캐나다로 도주합니다.
사실 그는 1973년부터 가석방 상태였는데 이 성폭행 사건으로 새롭게 절도와 강간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으로 수배된 몸으로 캐나다에 숨어든 것이었죠. 그리고 1975년 3월 샤론 프라이어가 살해됩니다. 즉 로미네가 캐나다에 숨어 지내던 바로 그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정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샤론이 사라지기 불과 1시간 전 같은 웰링턴 거리에서 23세 여성 셰릴 로이가 한 남성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기 기저귀를 사러 약국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남성은 그녀를 뒤에서 붙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차에 태우려 했지만 로이는 가까스로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남성은 키 180cm의 백인 20대 후반으로 보이며 갈색 머리에 콧수염을 길렀고 영어 사용자였죠. 경찰은 로이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 몽타주는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48년 뒤 형사 라시코는 이 오래된 몽타주와 로미네의 옛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고 둘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물증도 하나씩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장 타이어 자국은 1975년식 차량 중 단 37개 모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중 하나가 지프 랭글러였습니다. 그리고 로미네가 실제로 몰았던 차가 바로 이 모델이었죠. 발사이즈, 차량, 도주 시기, 몽타주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죠. 근접 매치까지는 확인했지만 프랭클린 본인의 DNA 없이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은 하나, 41년째 땅속에 묻힌 그의 유해를 파내는 것이었습니다. 라시코 형사는 웨스트버지니아 법원에 발굴 허가를 청원했습니다. 로민의 가족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법원은 그동안 축적된 증거가 신중하고 체계적이라 판단해 발굴을 승인했습니다. 41년 만에 세상에 나온 유해는 곧바로 DNA 검사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5월 23일 롱게이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로미네의 유해에서 나온 DNA가 완벽히 일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용의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별도의 기소나 재판 없이 확인과 동시에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85세였던 이본 프라이어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 끝에 딸을 죽인 범인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이 사건에 매달려 왔죠.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여동생 도린과 모리는 범인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는 것에서 작은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형사는 죽은 사람의 형제를 찾아갔고 결국 무덤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시신은 썩어도 증거는 썩지 않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오래 숨어 있어도 땅속에서도 죽어서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냉동고 한켠에서는 또 다른 미제 사건의 증거가 자신의 차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강반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